비명은 1시간 전에 멎었습니다. 1570년 8월 크렘린 궁전 안에서 한 귀족이 차르 이반 네 번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수용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소리가 산산이 부서진 한 남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서 있을 만큼 충분히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도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르 이반은 높은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래의 잔해를 지켜보며 체계적으로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 왕자는 모든 조정 대신들 앞에서 벌거벗겨졌습니다. 여기에는 강제로 지켜보게 된 다른 귀족들의 아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처형인들은 그를 체계적으로 갈라 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해설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분노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이반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그는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구들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힌릭 폰 스타르덴이라는 독일 용병이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차르의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으며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수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목격자들에게 피와 살을 통해 전달된 교훈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정교했습니다. 차르에게 도전하는 것은 당신의 몸이 공개 시연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수치심은 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남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왕자가 마침내 쓰러지자 이반은 그를 모스코 거리로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는 노출되고 피 흘리며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온 도시가 반란이 초래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문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상인들은 거래를 멈추고 응시했습니다. 아내들은 등을 돌리거나 손가락 사이로 지켜보았습니다. 왕자는 그날 저녁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 기억을 여러 세대에 걸쳐 간직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수십 년 후 악몽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의 미망인은 결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엄성은 너무나 산산조각이 나서 다른 남자의 손길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반은 처형보다 더 강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몸이 죽기 전에 한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잊을 수 없는 공포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합리화될 수 없었고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공포는 전염병처럼 혈통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처형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감염시켰습니다. 이 전술은 이반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세기와 대륙에 걸쳐 통치자들은 독자적으로 같은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체를 정치적 테러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 침해와 사적인 굴욕을 결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 그들의 가족, 그리고 통치자에게 저항을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왕과 황제들은 같은 어두운 질문에 집착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두려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죽음에 대한 권력뿐만 아니라 존엄성 자체에 대한 권력도 가지고 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반 네 번째는 잔인함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세기 동안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방식으로 그 적용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1547년부터 1584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유능하고 심지어 계몽된 행정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률 시스템을 개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아나스타시아가 156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 죽음은 그의 내면에 근본적인 무언가를 부수었습니다. 장례식 후 이반은 몇 달 동안 모스코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영지로 물러났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반은 편집증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귀족들이 그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국가 내의 국가인 오프 리슈이니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은 그의 개인 경호원들인 오프 리치니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오직 그에게만 복종했습니다. 이들은 군사규율에 얽매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반의 개인적인 공포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만이 중요한 유일한 언어라는 철학 아래에서 활동했습니다. 헨릭 폰 스타르데는 오프 리치 니키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이반의 관행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을 괴롭힙니다. 그는 이반이 단순히 고문을 명령하는데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차르는 그 고문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반은 때때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무심한 식사를 통해 그는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관심받기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식사에서 그를 방해할 만큼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충을 의심받는 귀족들에게 그가 선호하는 처벌 중 하나는 공개 거세였습니다. 이것은 마을 광장이나 때로는 크렘린 궁전 자체에서 조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이반은 시술 도중에 희생자들에게 이제 더 충성심을 느끼는지 물어보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몸에서 제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음란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그 시술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길어져 희생자들이 최대한의 고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증인들이 또한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거세는 이반의 처벌 건축물 중 한 가지 층에 불과했습니다. 이반은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공포를 효과적으로 퍼뜨리기 위해 전체 가족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연대기 작가들은 그가 처형된 귀족들의 아내들을 조정에 출두하도록 강요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수녀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남은 평생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남편의 혐의 있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 감금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옵스 리치 니키 자신들 사이에 분배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반의 개인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결혼당했습니다. 이것은 이 여성들이 남은 생애를 재산으로 살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파괴된 지위를 상기시키는 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570년 1월 노고로드 약탈 중에 연대기 작가들은 이반이 도시의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침해하도록 명령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노고로드가 그의 적들을 지지했다는 혐의에 대한 집단 처벌이었습니다. 그 폭력은 자발적인 폭도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이반의 관리들에 의해 조정되었습니다. 이반은 높은 단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괴의 교향곡을 지휘하는 지휘자였습니다. 그 목적은 명백히 교육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르에게 도전하는 것이 단순히 처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 완전한 말살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가족의 명예, 딸의 존엄성, 그리고 아내의 안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소름 끼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사적인 성격의 굴욕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데 죽음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죽음은 최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끝냈습니다. 처형은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침해와 공개적인 수치심이 결합되면 결코 끝나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희생자들은 깨어있는 매 순간 그 기억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파괴된 명예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충이 단순히 처형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의 체계적인 말살을 가져왔습니다. 귀족의 아내는 남편이 공개적으로 거세당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는 모스코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의 딸은 구혼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광장에서 꺾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공포는 온 도시를 감염시켰고 사회망을 통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말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저항의 대가를 이해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반이 러시아 귀족을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거의 6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의 다른 통치자가 비슷한 사적인 처벌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카이로에서 칼리프 알하킴 부라라는 서기 996년부터 서기 1021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의 자제심과 근본적으로 동떨어진 듯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하킴은 성공적인 군사 정복자도 효과적인 행정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로 기이하고 복잡한 법령을 발행한 것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그의 신민들의 사적인 존재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 욕망, 그리고 가장 사적인 충동까지도 규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집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에 내재된 절대적인 금지였습니다. 알하킴은 공공장소에 여성의 존재 자체가 죄를 구성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그는 구두 수선공들에게 여성 신발 제조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추론은 냉정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신발이 없다면 걸을 수 없었습니다. 걸을 수 없다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법령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서 붙잡힌 여성은 카이로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일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공개적인 구경거리였습니다. 이들은 조용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불순종의 결과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고안된 공연이었습니다. 카라니와 같은 동시대 아랍 연대기 작가들은 알하킴이 신민들의 사적인 행동을 통제하는데 거의 강박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정화가 필요한 도덕적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성적 욕망 자체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이 그의 신민들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지 결정할 철학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자극제로 간주한 음식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것들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성적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품목들이었습니다. 그 범주들은 터무니없이 광범위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수역의 물고기, 특정 지역에서 재배된 채소, 그리고 동시대 의학 이론이 몸에서 열을 생성하는 것과 관련시킨 모든 음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금지된 품목들을 판매하다 붙잡힌 상인들은 조용히 체포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세당했습니다. 알하킴의 철학에서 남자의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회 자체에서 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거는 철학적 연극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도구를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세된 상인은 카이로에 살아있지만 표식된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알하킴의 도덕적 비전을 위반하는 대가에 대한 영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시장에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금지된 물품을 판매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없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한 기록된 사례는 부적절한 의도로 한 여자를 본 혐의를 받은 남자를 묘사했습니다. 그 혐의는 심지어 그가 그녀를 만졌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욕망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 시선, 즉 아마도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시각적 예의의 순간적인 실수에 대해 알-하킴은 거세를 명령했습니다. 그 뒤에는 강제적인 성별 굴욕이 뒤따랐습니다. 그 남자는 여성복을 입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 동안 시장에서 여자로서 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는 고립되거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로 옷을 입은 채 공공장소로 일하도록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는 또한 거세로 영원히 표식되었습니다. 매일이 살아있는 처벌이 되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그의 죄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끔 그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무엇이 되었는지 인정하도록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욕망 자체에 대한 걸어다니는 경고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성적 충동이 사회에서 폭력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알-하킴의 철학의 물리적 구현이었습니다. 정치적 적들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똑같이 정교하고 똑같이 심리적이었습니다. 알-하킴이 신뢰하는 조언자들인 비지르들 사이에서 음모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들을 조용히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을 사적으로 처형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지르들은 카이로 거리를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당나귀 위에 뒤돌아 앉은 채였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굴욕을 주는 자세였습니다. 뒤돌아 앉은 채 가는 것은 위험이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자세는 신체적으로 불편했고 시각적으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알-하킴의 최측근 참모들이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조롱과 경멸에 노출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한때 강력했던 이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도록 조장되었습니다. 그 후 거세가 뒤따랐습니다. 위지르들은 행진을 견디고 대중 앞에서 지위가 파괴되고 신체적 모욕을 당한 후에야 처형되었습니다. 알-하킴의 철학은 죽음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처벌은 먼저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몸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알-하킴은 1021년 카이로에서 야간 산책 중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는 아마 암살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친누이가 책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누이는 그의 폭정과 그로 인한 고통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이미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통치자들은 그 방법의 심리적 효율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접근 방식을 모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이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파멸은 죽음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그들은 굴욕을 당하고 신체가 훼손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란이 초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15세기 프랑스는 또 다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편적 거미로 알려진 루이 11세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정치적 음모의 거미줄로 이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계산된 잔혹함을 통해 권력을 조작했습니다. 이는 은밀한 처벌이 멀리 떨어진 칼리프 제국이나 러시아의 독재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이는 왕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능력이나 행정 혁신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만연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대기 작가 필리프 드 코미는 루이를 가까이서 보좌했습니다. 그는 여러 기발한 처벌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루이가 심리적 파괴에 대해 얼마나 정교하게 이해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루이는 인간의 몸을 어떻게 무기화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루이는 의도적인 정밀함으로 쇠창살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감옥은 너무 작아서 죄수들은 똑바로 서거나 완전히 눕지도 못했습니다.
그 크기는 최대한의 육체적 불편함을 초래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은 영원히 웅크려야 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옆구리에 닿아 구부러졌습니다. 그의 척추는 끊임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자세로 구부러졌습니다. 루이를 배신한 귀족들은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몸은 똑바로 설 수 없어 서서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끊임없는 육체적 고통으로 부서졌습니다. 이 고통은 완전한 고립과 결합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중요한 개선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처벌을 단순한 육체적 고문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감옥들은 공공광장에 전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수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대항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죄수들은 감금 기간 동안 속옷만 입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끊임없이 대중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죄수들은 굴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드코미는 군중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쇠창살에 갇힌 귀족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력한 자들은 작은 공간에 갇힌 짐승으로 전락했습니다. 광장의 상인들은 이 감옥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도시의 평범한 풍경으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죄수들 자신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시적인 지시 없이도 이해했습니다. 이 감옥들은 효과를 위해 많은 죄수를 수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한두 명만 눈에 띄게 고통받는 것으로도 다른 모든 이들이 복종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추기경 발루는 루이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쇠창살 감옥에서 11해를 보냈습니다. 이는 1469년부터 1480년까지였습니다. 드코민에 따르면 발루는 주기적으로 발가벗겨져 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처벌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시련은 고정되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갱신되고 재활성화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그를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그를 벌거벗긴 채 공공광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행진시킨 후 다시 감금했습니다. 발루는 다음 전시가 언제 일어날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주를 어둠과 고립 속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대중의 조롱에 노출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고문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영원히 막았습니다. 그는 어떤 정신적 안정이나 대처 메커니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문은 영원히 새로워지고 영원히 파괴적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은 루이의 굴욕을 위한 기반 시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감금만으로는 최대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 전체가 파괴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처벌과 연관되어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낙인 찍혔습니다. 그는 강제 결혼을 처벌로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통치자들에 의해 수세기 동안 모방될 방식으로 무기화되었습니다. 적의 귀족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때때로 그들의 딸이나 과부를 의도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들에는 농민이나 상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모욕적인 결합을 통해 가문의 명예를 파괴했습니다. 이 시대의 결혼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가문 동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귀족 여성을 자기 지위보다 낮은 남자와 결혼시키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의 전체 정체성과 지위의 소멸이었습니다. 한 기록된 사례에서 루이는 반역한 공작의 딸에게 왕실 처형인과 결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결합이었을 것입니다. 처형이는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말 그대로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는 귀족보다 훨씬 아래로 여겨졌습니다. 공작의 딸이 처형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녀의 가족이 반대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히 먼 낯선 사람에게 시집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시하에 결혼을 완성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는 그 결합이 유효하고 인정받도록 보장했습니다. 군인들은 그 부부가 침실로 강제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경비병들은 결혼이 성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었습니다. 그 은밀한 침해는 무장 감시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왕의 대표자들에 의해 감독되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굴욕감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처벌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자율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처벌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불명예를 통해 가문을 파괴했습니다. 처형인과 결혼한 귀족 여성은 사회의 눈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 연관성으로 낙인 찍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낮은 신분의 남편으로부터 충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회적 지위 상승을 얻었습니다. 귀족 여성과 결혼한 농민이나 상인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후 권력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충성은 부여된 특권에 대한 감사와 인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강압을 통해 얻은 충성보다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잔혹한 행위를 통해 루이는 처벌하는 귀족 가문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층 계급으로부터 새로운 동맹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처벌이 보여주는 체스 같은 정교함은 이것이 무작위적인 잔혹함이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고문으로 위장된 계산된 국정 운영술이었습니다. 헤로데 대왕 통치하의 유대는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은밀한 처벌은 문화적, 종교적, 지리적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헤로데는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로마의 속국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주로 웅장한 건축 프로젝트로 유명합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성전의 확장이 포함됩니다. 그는 또한 마사다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축적 야망 아래에는 편집증적인 폭군이 있었습니다. 음모와 불충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신화적인 수준에 달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유대인 로마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몇 세기 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로데 시대의 역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로데의 체계적인 잔혹 행위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통치자 중 한 명임을 보여줍니다. 헤로데가 아내 마리암의 불륜을 의심했을 때 그는 정교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를 파멸시키도록 명백히 고안되었습니다. 그녀의 하인들은 체계적으로 고문당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고문에는 특히 은밀한 성격의 굴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성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몸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리암이 불성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사는 처음부터 조작되었습니다. 헤로데는 이미 마리암이 유죄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하인들에 대한 고문은 단지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는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문해 증언이 얻어졌습니다. 이 증언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침해당하고 부서진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마리암은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헤로데는
기원전 29년에 그녀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전에 공개적인 굴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앞서 피해를 증폭시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로데가 마리암에게 법정 앞에 서도록 강요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주장된 은밀한 행동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습니다. 이 비난들은 모욕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귀속된 성적 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를 듣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법정과 예루살렘의 모든 엘리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소위 분류는 상세한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대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적인 행동은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변했습니다. 이 굴욕은 포괄적이고 파괴적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마리암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명성과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몸에 대한 사생활 보호 권리도 잃었습니다. 여성의 가치가 주로 성적 순결과 명성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에서 공개적인 수치는 죽음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 죽음은 실제 처형보다 앞섰습니다. 마리암이 죽었을 때 그녀는 불명예스러운 여성으로 죽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불륜과 영원히 연관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영원히 노골적인 용어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영원히 오염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주장된 타락이라는 오명을 안고 자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몰락과 연관되어 낙인 찍힐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전략을 정적의 가족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는 이를 체계적이고 잔혹하게 실행했습니다. 귀족들이 반역죄로 처형될 때 헤롯은 자주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병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여성들 또한 살해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이것을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처형 전에 여성들을 유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살인을 더욱 포괄적인 것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는 여성의 삶이 끝나기 전 그들의 존엄성, 신체적 자율성, 그리고 자아의식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요세푸스는 한 가지 특정 사례를 언급합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극장에서 처벌을 위한 볼거리를 연출했습니다. 한 공모자의 온 가족이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유린당했습니다. 이것은 집단 처형 전에 일어났습니다. 극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연출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에게 도전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 가족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인간성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말살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 폭력과 치욕의 사적인 성격이 결합되어 극도의 공포를 의도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왕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처형만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 남자는 그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들은 파멸되었습니다. 그의 혈통은 단절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의 이름은 영원히 반역과 수치와 연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군사력만으로는 생성할 수 없는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소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1500년대 왈라키아에서는 꼬치에 꿰는 자로 알려진 블라드 3세가 나타났습니다. 역사는 그를 주로 꼬치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사적인 처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고문 방법에 영향을 미칠 방식으로 심리적 압력을 사용했습니다. 블라드는 3번의 별개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456년부터 1462년까지였습니다. 그는 몸을 꿰뚫는 말뚝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혹함은 단순한 꼬치형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가장 사적인 수준에서 모욕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영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존엄성까지 침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인과 생존자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트란실바니아의 작센 연대기와 독일 소책자들이 그의 명령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은 블라드의 죽음 직후에 인쇄되었습니다. 성 관련 범죄, 간통 또는 매춘 혐의를 받은 여성들은 꼬치에 꿰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은밀한 부위를 관통했습니다. 말뚝은 무작위로 또는 일반적인 해부학적 위치를 통해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모욕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한 처형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희생자를 하나의 메시지로 변모시켰습니다. 살로 쓰인 이 메시지는 블라드의 도덕률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빨리 살해되지 않았습니다. 꼬치형 과정은 의도적으로 길어졌습니다. 희생자들은 의식을 유지한 채 몇 시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말뚝은 그들의 몸을 천천히 꿰뚫었습니다. 1488년에 한 독일 필사본은 한 사례를 묘사했습니다. 블라드는 경쟁 귀족의 정부를 꼬치에 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경고의 의미로 성 입구에 벌거벗은 채 전시되었습니다. 강제적인 노출, 말뚝에 의한 유린, 그리고 공개적인 전시가 결합되어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모독을 통해 공포를 주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성에 도착한 귀족들은 전시된 여성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승인된 경계를 벗어난 성적 관계가 이러한 운명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시각적인 공포를 통해 메시지를 내면화했습니다. 블라드는 다른 처벌에서도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스만 대사들은 그의 앞에서 터번을 벗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무례의 표시였습니다. 블라드는 터번을 말뚝으로 그들의 머리에 직접 못 박도록 명령했습니다. 대사들은 말 그대로 터번이 두개골에 박힌 채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 처벌은 육체적 고통, 굴욕, 그리고 오스만 주권에 대한 정교한 모욕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궁정에서 나온 배신자들에게는 블라드의 처벌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들은 그의 신뢰를 위반하거나 그의 권력을 위협했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처벌은 정교한 연극적 시연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다른 귀족의 아내와 간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먼저 거세되었습니다. 그의 장기는 제거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세가 충분한 처벌이 아닌 것처럼 그의 장기가 입속으로 강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파괴된 남성성을 강제로 삼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자아의식까지 공격하는 매우 포괄적인 유린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인간으로 보는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다층적인 파괴 후에 그는 꼬치에 꿰었습니다. 블라드는 이 처형들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는 처형 중에 식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고통을 관찰하면서 무심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그의 모습은 절대적인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폭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극을 통한 냉혹한 권력의 행사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자신의 관심 밖에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포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간의 공감 능력과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투글라크 휘하의 델리 술탄국은 정교한 사적 처벌이 유럽이나 중동 통치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통치자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산된 잔혹함을 통해 최대한의 심리적 영향을 추구했습니다.
투글라크는 1325년부터 1351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동시에 뛰어나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개혁과 군사적 업적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혹함 또한 그에 못지않게 두드러졌습니다.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수년간 투글라크의 궁정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찰을 광범위하게 기록했습니다. 바투타는 술탄의 처벌 방식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이 강인한 여행가조차 그 체계적인 성격에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투글라크는 반역자들과 자신을 불쾌하게 한 자들을 위한 정교한 굴욕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처벌 의정서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고안되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의식은 사형수들에게 당나귀 가죽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델리 거리를 통해 행진했습니다. 백성들은 조롱하고 침을 뱉도록 장려되었습니다. 당나귀 가죽의 선택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 동물은 그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어리석음과 비하와 연관되었습니다. 투글라크는 죄수들을 그 안에 감싸서죠. 자신이 사형수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상징적으로 동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범죄에 대해 투글라크는 사적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심리적 수준에서 희생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바투타는 지방 총독의 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 총독은 투글라크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붙잡혀 판결을 위해 델리로 끌려왔습니다. 투글라크는 총독의 옷을 공개적으로 벗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옷은 단순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전 지위와 권위의 모든 상징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당나귀의 뒤로 되어졌습니다. 이 자세는 최대한의 굴욕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수가 어떤 존엄성이나 통제력도 유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총독은 시민들이 그의 굴욕을 지켜보는 가운데 델리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상인들과 노동자들은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한때 강력했던 남자가 당나귀의 뒤로 탄 채 비참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대중의 조롱에 노출되었습니다. 행진이 끝난 후, 그리고 총독이 몇 시간 동안의 공개적인 굴욕을 견딘 후에 그는 공개적으로 거세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최종 처형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처벌은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층층이 쌓이고 누적되었습니다. 각 단계는 희생자의 파괴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총독은 굴욕을 겪었고 이어서 신체적 유린을 그리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은 그를 인간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해체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 바투타는 그를 충격에 빠뜨려 상세히 기록할 만큼 다른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투글라크는 자신의 한 궁정 신하가 왕실 하렘의 여성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에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것은 왕실 재산과 권위의 침해를 구성했습니다. 사네르 그 궁정 신하는 공개적으로 옷을 벗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특히 은밀한 부위를 채찍질 당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처형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등이나 다리에 대한 일반적인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식기에 대한 표적 폭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남성성과 성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간통죄로 돌팔매질당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돌이 던져지기 전에 그녀는 연인의 처형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고문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의 파괴를 지켜보는 것으로 소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반항 대신 절망 속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투글라크는 이러한 처벌들을 질서와 도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정가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범죄와 반란에 대한 억제책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그것들을 편집증의 발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통치자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함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각 처벌은 단순히 육체적 파괴가 아닌 심리적 황폐화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투글라크는 죽음이 빨리 찾아오면 사람들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신체적 폭력과 사회적 굴욕을 결합하는 힘을 이해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수천 명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그들의 자아의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만들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개인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벌의 생존자들은 영원히 심리적 피해를 안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친척들에게 가해진 굴욕을 기억했습니다. 백성들은 한 가지 교훈을 내면화했습니다. 반란은 단순히 죽음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굴욕과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헨리 8세 치하의 잉글랜드는 사적 처벌이 고대 역사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통치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벌들은 그 시대의 특정 문화적, 법적 맥락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헨리는 1509년부터 154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6번의 결혼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또한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로마와의 단절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명한 역사적 순간들 아래에는 결혼 자체를 무기화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것이 귀족 가문에 대한 권력을 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적인 관계와 성생활을 정치적 통제와 처벌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헨리가 궁정에서 이미 결혼한 여성을 원할 때 그는 때때로 그녀의 기존 결혼 무효를 강요했습니다. 그는 성적으로 그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 신하들의 혼인 관계를 문자 그대로 해체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앤 분리는 1536년 5월에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은 날조된 간통 혐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혐의는 거의 확실히 거짓이었습니다. 그 혐의들은 헨리가 실측난 결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처형 전에 공개적인 굴욕이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모욕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주장된 사적 관계에 대한 극도로 노골적인 세부 사항들이 공개 법정에서 큰 소리로 읽혔습니다. 비난은 미묘하거나 조심스러운 언어로 위장되지 않았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묘사의 노골적인 성격이 최대한의 굴욕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모욕적인 세부 사항을 강제로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법정, 즉 잉글랜드의 모든 귀족과 성직자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추정되는 성적 도착이 목록화되었습니다. 그녀의 혐의 있는 분류는 노골적인 언어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이 자신의 은밀한 해부학적 특징과 혐의 있는 성적 행위에 대해 논하는 것을 앉아서 들었습니다. 공개적인 비난의 성격은 그녀의 몸을 공개 토론과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이니 그녀의 머리를 제거하기 전에 그녀의 존엄성을 박탈했습니다. 헨리의 5번째 아내인 캐서린 하워드는 1542년에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재판에는 헨리와의 결혼 전후의 은밀한 행동에 대한 자세한 증언이 포함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소환되어 그녀의 혐의 있는 성적 활동을 묘사했습니다. 당시 연대기 작가들은 이러한 비난의 노골적인 성격이 이례적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도 사실이었습니다. 비난은 최대한의 심리적 파괴를 위해 계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어떠한 합법적인 사법적 기능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들은 그녀의 명성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여왕이 아닌 성적으로 일탈한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녀의 추정되는 성적 비행은 그녀의 처형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헨리는 자신의 통제를 아내들을 넘어 확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법정의 일반적인 결혼 감독에 적용했습니다. 토마스 시모어 경은 캐서린 파와 비밀리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헨리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허가 없이 발생했습니다. 헨리의 분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직접 처벌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미망인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녀는 재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왕실의 승인 없는 결혼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헨리를 불쾌하게 한 귀족의 딸들은 때때로 강제 결혼을 당했습니다. 헨리는 가족을 모욕하기 위해 이 남자들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늙고 가난하거나 의심스러운 평판을 가진 남자들이었습니다. 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왕이 아버지들에게 휘두르는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몸과 미래를 정치적 처벌의 도구로 변모시켰습니다. 칼리프 알무스탄스가 통치하던 바그다드는 은밀한 처벌이 사법 시스템에 뿌리 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위층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별 독재자들이 휘두르는 개인적인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명시된 제도화된 폭력이었습니다. 알무스탄스는 명목상 1226년부터 1242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실제 권력은 주로 셀주크 술탄들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탄국의 군사적 및 경제적 자원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알무스탄스는 바그다드에서 종교적 및 사법적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아랍 연대기 작가들은 그가 이슬람 법을 은밀한 범죄에 대해 특히 엄격하게 적용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굴욕을 극대화하도록 고안된 처벌의 정당성으로 종교법을 사용했습니다. 샤리아 법에 따르면 간통은 기술적으로 투석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무스탄스는 그 과정을 의례화된 굴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처형 전에 죄인을 파멸시키도록 고안된 여러 단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죄인들은 먼저 중앙 모스크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종교 공동체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노골적인 세부 사항으로 묘사했습니다. 모스크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증인, 상인, 학자, 그리고 종교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곳에 모였습니다. 죄인들은 종교적인 공간에서 자신들의 성적 관계를 큰 소리로 묘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행했습니다. 이 공개적인 고백은 사생활이나 존엄성의 어떠한 가능성도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친밀감은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들은 바그다드 거리를 지나 처형장으로 행진했습니다. 이 행진은 여러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수치를 극대화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들이 살았던 도시를 통해 나체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아보는 이웃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아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자신들과 거래했던 상인들은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초대했던 이웃들은 그들이 벌거벗고 망가진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리적 황폐함은 지대했습니다. 그것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을 알아보는 데서 왔습니다. 자신의 몸이 노출된 채 익숙한 얼굴들이 지켜보는 것을 보는 것은 종종 더 나빴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처형의 신체적 고통보다 더 나빴습니다. 동시대 역사가인 이븐 아라시르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알무스탄사가 소돔이 혐의를 받은 남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남자는 공개적으로 거세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처형은 중앙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전체 주민들이 구경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알무스탄사는 이러한 정교한 공개 처벌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종교적 권위의 시연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죄에 대한 억제책 역할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도덕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체계화된 공포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광경은 육체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피해자들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공격했습니다. 거세나 화형을 본 모든 사람은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성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은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일탈은 단지 죽음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고문, 굴욕, 그리고 말살을 가져왔습니다. 카스티아는 피터가 통치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를 잔호광 피터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그를 정의의 분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1350년부터 136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고 다단계적인 처벌에 집착하는 통치자를 드러냈습니다. 중세 스페인 연대기들은 피터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기발한 처벌에 강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쾌하게 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복 형제인 파드리케가 음모 혐의로 기소되자 피터는 그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파드리케는 산티아고의 마스터였습니다. 이것은 1358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처형 전에 체계적인 타락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피해를 선행하고 배가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연대기 작가 페로 로페스 데 아얄라에 따르면 피터는 파드리케를 행진하게 강요했습니다. 파드리케는 사슬에 묶인 채 부분적으로 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비야 거리를 통해 행진했습니다. 이 굴욕은 죽음에 앞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육체적 소멸 전에 사회적 파괴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세비야의 주민들은 이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력한 귀족이 범죄자처럼 행진했습니다. 그의 몸이 파괴되기 전에 그의 지위가 파괴되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처벌 철학을 체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적들의 가족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피터가 반란 귀족들의 성을 점령했을 때 그는 자주 그들의 아내와 딸들을 자신의 궁정에서 하녀가 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는 그는 그들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들은 강제적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강제 결혼을 전리품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것은 적 가문들을 굴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여성들을 타락시킴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아얄라는 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피터는 처형된 귀족의 미망인에게 사형 집행인과 결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인은 그녀의 남편을 죽였었습니다. 그 잔혹함은 정교하고 다차원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굴욕을 결합했습니다. 미망인은 남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한편 그녀가 거부하면 자녀들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 처벌은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혼인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했습니다. 미망인은 남편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남자와 남은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살인자와 신체적 친밀함을 가지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자녀를 낳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실감과 무력감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 속에서 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위대한 유스티니아누스와 그의 아내 테오도라 치하의 비잔틴 제국은 친밀한 처벌이 정교한 법적 구조 내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왕들만이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왕들과 황후들도 동등하게 정교하게 권력을 이해하고 휘둘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527년부터 565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로마법을 법전화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유럽 법률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또한 군사적 재정복으로도 기억됩니다. 이것들은 잠시 동안 서로마 제국의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터도라의 도덕적 처벌 방식은 덜 일반적으로 논의됩니다. 그들은 법을 도구로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이 도구는 사람들을 성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프로코피우스는 유스티니아누스를 섬겼던 궁정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비사를 썼습니다. 이 문서는 유스티니아누스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황제 부부의 어두운 면을 묘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코피우스에 따르면 터도라는 전직 여배우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특히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이 여성들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경쟁자나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프로코피우스는 터도라가 개인 감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범죄로 고발된 여성들은 그곳에 갇혀 고문당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침해당했습니다. 이것은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터도라의 개인적인 잔혹함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프로코피우스의 신뢰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쟁합니다. 그는 정치적 적이었습니다. 터돌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앙심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유스티니아누스와 터도라는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도덕과 성에 관한 법률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533년에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률들은 소도미에 대한 처벌로 거세를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신체 훼손을 공식적으로 법전에 명시했습니다. 이 법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여러 번 공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처형은 대중적인 볼거리였습니다. 그것들은 특히 황제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도덕적 억제책을 강화했습니다. 소돔이 혐의를 받은 남자들은 공개적으로 거세당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처벌로 훼손되었습니다. 터도라는 또한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메타니아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괘씸한 매춘부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선기관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성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출처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입소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은 종교기관으로 위장되었습니다. 수도원에 강제로 들어간 여성들은 굴욕적인 환경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치를 통해 그들을 개혁하도록 고안된 굴욕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수도원에서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기관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성생활을 통제했습니다. 그것은 성적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을 처벌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공간에 그들을 가둠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통치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반에 얼어붙은 모스크바부터 아라킴의 카이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패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루이의 프랑스부터 헨리의 잉글랜드에 이르기까지 똑같았습니다. 블라드의 말뚝숲이 있는 왈라키아부터 무하마드의 정교한 굴욕 의례가 있는 델리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헤로드의 고대 유대부터 위대한 유스티니아누스의 정교한 비잔틴 제국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피터의 복수심에 찬 카스티아에 이르기까지 이 패턴은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개인의 심리, 문화적 특수성 또는 역사적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잔혹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가학적인 개인들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계산된 정책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통치자들은 최대한의 공포를 위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이 모든 통치자들은 굴욕과 사적인 침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고의적인 정치 통제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고통이나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체적 처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공개적인 굴욕, 특히 사적인 성격의 굴욕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신속한 처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굴욕이 피해자들을 사회적, 심리적으로 먼저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죽음이 오기 전에 그들이 포괄적인 파괴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수세대 동안 수치를 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충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존엄과 명예의 완전한 말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절대 권력의 어둡고 근본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개인이 권력을 얻을 때 그들은 종종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힘도 그들의 결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후 피해자들의 가장 깊은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반복적인 경향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몸과 성은 전장이 됩니다. 거기서 지배력은 가장 본능적으로 입증됩니다. 그것은 가장 완전하게 입증됩니다. 예로는 강제 누드, 공개 거세, 그리고 모욕적인 결혼이 포함됩니다. 다른 형태로는 체계적인 사적인 침해와 강제적인 성별 굴욕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통치자들이 사용한 고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인간 심리에 대해 깊이 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성과, 신체 자율성을 공격하는 것이 트라우마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실컷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다양한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공개적인 신체형이 용인되는 규범이었습니다. 사생활과 신체 자율성에 대한 현대적 개념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와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시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통치자들은 예외적으로 잔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동시대 연대기 작가들은 이러한 처벌에 대한 충격과 공포를 자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 통치자들의 방법론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공개 처형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문이 일반적이었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문명은 독립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적인 처벌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이것은 제어되지 않는 권력과 인간 본성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개인이 결과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또는 실질적인 제한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타락을 향한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에서 사적인 고문으로 가는 길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치자들은 몸을 파괴하는 것보다 존엄을 파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성적인 굴욕이 트라우마를 만든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트라우마는 개인을 넘어 확장됩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무언가를 이해합니다. 온 가족이 굴욕을 목격하거나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비밀 처형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포를 확산시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트라우마는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절단되고 굴욕을 당했으며 살해당했습니다. 산당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성과 존엄을 경력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주의나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들은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법이나 윤리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때 무제한적인 권력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학대에 대응하여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법치와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들은 또한 신체 자율성과 인권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수세기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왕과 통치자들은
동일한 심리적 원리를 반복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에서 중세 유럽에 이르기까지 사실이었습니다. 이슬람 칼리프 왕조에서 아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적인 처벌은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처형을 넘어섰습니다. 그 특수성은 놀라웠습니다. 이것들은 우연한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가학적 충동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고문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역사 기록을 위해 그것들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기술에 대한 지식을 후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1세기 무어 스페인에서는 알만조르와 같은 통치자들이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계층적 처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에서는 처형에 앞서 사적인 침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시대 연대기 작가들이 이를 기록했습니다. 알만조르는 반역 귀족들의 아내와 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성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집단 처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폭력은 강간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합법적인 처벌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의 불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허구는 통치자가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틀을 유지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처벌받는다고 여겨지는 범죄에 아무런 역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이 남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통치자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사산 왕조의 왕들이 정교한 것에 의례를 개발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이슬람 관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르시아 연대기 작가들은 거세와 관련된 정교한 의식을 기록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 앞에 세워졌습니다. 형벌은 공식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거세는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행해졌습니다. 특정 절차는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본질적으로 성폭행이었던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사법 절차와 유사한 것이 되었습니다. 의식, 공식적인 발표, 그리고 절차의 공식적인 성격은 정당성의 외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폭력을 덮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술탄들은 정교한 사적인 처벌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궁궐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왕실 권위를 침해한 노예와 첩들을 겨냥했습니다. 하렘 시스템은 폐쇄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술탄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사적인 처벌은 그곳에서 완전한 비밀리에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처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특히 술탄이 더 넓은 궁궐 계층에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을 때 발생합니다.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첩들은 체계적인 사적인 폭력에 직면했습니다. 처벌에는 보스포루스 해협에서의 익사, 성적 절단 또는 사형 집행인과의 강제 결혼이 포함됩니다. 비밀과 잔혹성의 결합은 첩들이 끊임없는 파괴의 위협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침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의심이나 갑작스러운 변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걸친 일관성은 이러한 발견이 우연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통치자들은 독립적으로 동일한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최대의 심리적 공포를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은 놀라운 유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랍 칼리프 왕조, 유럽 왕국, 아시아 제국, 그리고 오스만 궁정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 방법들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처벌로서 사적인 침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성적인 굴욕과 처형의 결합은 흔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확산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동일한 끔찍한 방법으로의 수렴 진화였습니다. 중세 유럽의 왕들은 특히 사적인 처벌을 사회 구조에 적용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사회 구조에 적용했습니다. 강제 결혼은 점점 더 흔한 처벌이 되었습니다. 억압받는 귀족들은 종종 자신들의 사형 집행인이나 하인들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 계층의 역전이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체 가족 혈통을 굴욕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제적인 상황에서 사적인 행위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다른 패턴이 되었습니다. 부부들은 감시해 결혼을 완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성폭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들이 침해당하는 것을 목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에드워드 3세의 통치 기간 동안 유사한 강제 결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왕실 권위에 도전한 귀족들을 겨냥했습니다. 로저 모티머가 처형되었을 때 그의 미망인은 가혹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여왕과의 관계와 에드워드에 대한 정치적 책략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미망인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궁정에서 추방되어 낮은 지위로 격하되었습니다. 에드워드의 후계자인 리처드 2세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비슷했습니다. 귀족들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리처드는 종종 그들의 아내와 딸들을 정략 결혼으로 강제했습니다. 그는 직접 남편들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반대했던 귀족 가문들이 결혼 시장을 통해 굴욕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로버트 브루스와 같은 왕들이 신체적 굴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권위를 침해한 사람들을 위한 공개 처형과 결합되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브루스가 반역자들을 공개적으로 발가벗기라고 명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통해 행진하고 마침내 처형되었습니다. 반역자들의 여성 친척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굴욕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남성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모욕을 목격하고 견뎌야 했습니다. 여성과 여성 친척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이해를 반영했습니다. 여성의 존엄을 파괴하는 것은 남성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들의 보호와 명예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중세시대 독일 공국에서는 통치자들이 정교한 공개 굴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제후들은 공개 재판을 열었습니다. 반역자와 그의 가족은 온 공동체 앞에서 말 그대로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상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의 혐의 범죄는 크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이 모욕과 때로는 물리적인 물건을 던지는 동안 벌거벗은 채 서 있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의 처형은 공개 굴욕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친척에 대해 가진 마지막 기억이 그의 공개적인 모욕의 이미지임을 보장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스테판 5세 왕이 잔혹한 처벌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반역자들의 강제 결혼과 거세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훼손된 시신의 공개 전시도 특징이었습니다. 귀족들이 그에게 음모를 꾸몄을 때 스테판은 거세를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훼손된 시신들이 공개 장소에 전시되었습니다. 시신들은 부패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들은 불충의 결과에 대한 영구적인 상기자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잠재적인 반역자들은 이전 반역자들의 시체를 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경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통치자들이 약간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사한 기저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왕실 권위를 침해했을 때 통치자들은 그들의 딸들을 결혼으로 강제했습니다. 이것은 하인이나 명백히 낮은 사회적 지위의 남자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다른 왕국에서는 강제된 남편이 사형 집행인이나 병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는 강제된 남편이 때로는 그의 가난과 낮은 지위 때문에 특별히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거지나 하인과 결혼한 귀족 딸은
체계적인 굴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수치심 없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실 허락 없이 수녀원 생활로 도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모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나 오빠의 불충에 대한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개척한 왕들은 전형적인 군사적 천재나 뛰어난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편집증적인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을 잠재적인 음모로 해석했습니다. 일대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절대적인 통제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관리하기 위해 고문을 사용했습니다. 편집증은 잔혹함을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통치자가 자신을 둘러싼 음모를 더 확신할수록 처벌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그것들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미래 저항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종교적 통치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특별한 변형을 제시했습니다. 왕주교나 종교적 통치자들이 권위를 유지했을 때 그들은 종종 종교 교리를 통해 내밀한 처벌을 정당화했습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관들은 내밀한 고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종교적 필요성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이단적 신념을 담은 신체를 파괴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여성 이단자들은 내밀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처형 전에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고문은 영적 정화로 합리화되었습니다. 신체의 파괴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중세시대 포르투갈에서는 종교적 권위와 왕권의 결합이 특히 잔인한 처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왕실과 교회가 적들을 처벌하기 위해 협력했을 때 내밀한 처벌은 종교적 언어로 신성시되었습니다. 성적 위반으로 고발된 여성들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고문은 시민 및 종교 당국 모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왕실과 종교적 정당성의 결합은 처벌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것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종교적 자비에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그들의 파괴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라곤의 제임스 1세 왕은 정교한 처벌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왕권과 종교적 정당성을 결합했습니다. 귀족들이 종교적 법률을 위반했을 때 처벌에 직면했습니다. 이 처벌에는 내밀한 절단과 종교단체 구성원과의 강제 결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최대한의 굴욕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적 처벌뿐만 아니라 종교적 굴욕이기도 했습니다. 수녀나 승려와 강제 결혼한 귀족은 종교적 서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사회적 품위도 위반했습니다. 이 처벌은 여러 각도에서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 수치심, 종교적 위반, 그리고 사회적 타락이 포함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3세 재위 기간 동안 왕권에 도전한 귀족들이 정교한 공개적 굴욕 시스템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는 때때로 강제 거세, 강제 결혼, 그리고 체계적인 공개적 모욕이 포함되었습니다. 헨리의 완전한 통제 욕구는 귀족들의 행동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 그들의 결혼, 그리고 그들의 사생활을 포함했습니다. 귀족들이 왕의 허락 없이 결혼했을 때 헨리는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대응은 종종 결혼을 무효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인한 새로운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그의 통제가 신하들의 삶의 가장 내밀한 측면까지 확장되도록 보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샤를 6세 재위 기간 동안 처벌 시스템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샤를은 주기적인 정신질환을 앓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내밀한 굴욕에 초점을 맞춘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샤를의 편집증이 질병 에피소드 동안 심화되면서 처벌은 더욱 정교하고 잔인해졌습니다. 그의 고문들은 샤를이 정신질환 발작 중에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자들에게 처벌을 명령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이후 그의 지시를 이용하여 정치적 적들을 제거했습니다. 내밀한 처벌 시스템은 궁정 파벌에 의해 무기화되었습니다. 이 파벌들은 정신병을 앓는 왕이 점점 더 잔인한 처벌을 명령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편집증, 권력, 그리고 내밀한 처벌 사이의 상호 연결성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든 통치자와 상황에 걸쳐 해당됩니다.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내밀한 처벌로 확대했습니다. 그들이 자신감 있고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때때로 내밀한 고문 사용을 줄였습니다. 이는 내밀한 처벌이 통치자들 자신에게 심리적 기능을 충족시켰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절대 권력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하들의 신체와 존엄성에 대한 우월함을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파괴하려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리적 효과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밀한 침해를 통해 공포를 극대화하도록 처벌을 의도적으로 고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러한 처벌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것에 된 귀족은 단순히 생식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결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항의 대가를 생생하게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굴욕적인 결혼을 강요당한 여성들은 영원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파괴된 지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지켜본 대중은 그 메시지를 내면화했습니다. 저항은 단순히 죽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나쁜 것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굴욕과 개인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친밀함, 성, 그리고 신체 자율성의 무기화는 단순한 잔인함보다 더 계산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심리학과 트라우마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발전시킨 통치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빨리 오면 사람들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성, 생식 능력 또는 신체적 온전성을 공격하면 그들의 존엄성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트라우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개인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심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고문 생존자들은 평생 상처받고 망가진 채 살았습니다. 다른 잠재적 반란자들은 대가를 이해하고 복종을 선택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러한 고문 방법의 진화는 왕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심리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것들을 개선했습니다. 거세는 단순하고 조잡한 제거에서 발전했습니다. 이는 희생자들을 살려두지만 상처를 남기는 더 많은 외과적 시술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제결혼은 무자귀적이고 굴욕적인 결합에서 발전했습니다. 그것들은 특정 가족을 굴욕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짝이 되었습니다. 강제 나체화 또한 단순한 행위에서 더 정교한 전시로 발전했습니다. 공개적 굴욕은 가끔 발생하는 사건에서 정기적으로 예정된 구경거리로 발전했습니다. 대중은 종종 이러한 체계적인 전시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정적인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최대의 효과를 위해 끊임없이 개선되는 진화하는 공포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심리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 통치자들이 종종 분노나 방어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과 질서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처벌이 사회를 유지하고 범죄를 억제하며 미덕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하킴은 상인들을 거세함으로써 사회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무스탄시르는 이슬람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스틴 이어는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정당화는 이 통치자들이
자신들을 의로운 존재로 여기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가학적인 충동에 빠지는 대신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그들의 심리적 능력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몇 시간 동안 고문을 관찰하고 식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러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내리는데 필요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반 사세 이후 수세기 동안 다른 통치자들이 그의 방법을 채택하고 적용했습니다. 차르 알렉세이 미카일로비치가 저항에 부딪혔을 때 그는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개적 굴욕과 신체적 침해가 결합된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샤를 2세가 권위를 유지했을 때에도 강제 결혼이 처벌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통치자들이 통제권을 가졌을 때 정교한 공개적 모욕 시스템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르네상스, 근세, 그리고 계몽 시대를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과 합리성을 발견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군주들은 계속해서 내밀한 처벌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자들이 종종 간과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공포는 이성보다 통제를 더 잘 유지했고 두려움은 법보다 사람들을 더 잘 통제했습니다. 이슬람 세계도 유사한 지속성과 진화를 보였습니다. 술레이만 대제와 같은 오스만 술탄들은 궁궐벽 안에 정교한 고문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하렘 노예들은 어떤 위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내밀한 침해의 위협 아래 살았습니다. 노예들이 불복종했을 때 그들은 궁궐 내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고안된 성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계층은 내밀한 폭력을 통해 강제되었습니다. 모두가 술탄의 권위가 그들의 신체, 그들의 성,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존엄성까지 미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군사적 및 행정적 업적을 이룬 제국은 또한 내밀한 고문의 체계적인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황제들은 정교한 것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황실 기능을 수행하는 영구적인 환관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행정적 목적을 가졌지만 그 근본적인 기반은 내밀한 처벌이었습니다. 거세는 실용적인 궁정 기능에 기여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신하들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인 황제의 권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세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란자들을 처벌하는 동시에 기능적으로 유용한 환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처벌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황제는 처벌을 노동 유용성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가장 심각한 내밀한 처벌조차 제국에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일본 다이묘는 본건 권위 시대에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사무라이나 귀족이 본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은 종종 굴욕적인 결혼으로의 강제 결혼을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체계적인 공개적 굴욕을 포함했습니다. 사무라이의 명예 코드는 그러한 공개적 굴욕이 종종 죽음보다 더 나쁘게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어떤 이들이 수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내밀한 처벌이 단순히 개인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고통을 초월하는 심리적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정의하는 바로 그 정체성과 명예를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지속성은 다양한 문화, 종교적 전통, 그리고 역사적 시기에 걸쳐 분명했습니다. 이는 통치자들이 인간 심리와 사회 통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했음을 시사합니다. 대중의 저항이 단순히 죽음뿐만 아니라 신체, 가족, 그리고 존엄성의 체계적인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억제 효과는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미쳤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거나 들었습니다.
모두는 내밀한 침해가 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통치자에게 도전하면 그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명 전체에 걸친 효과는 심리적 전체주의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굴욕을 통해서도 통제를 내면화했습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정부 권력의 제한과 인간 존엄성의 보호가 왜 필수적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개인도 타인에게 그러한 고통을 가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시민권을 가진 현대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길고도 어려웠습니다. 이 전환은 왕이 적의 거세와 공개적인 모욕을 명령할 수 있던 사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역사상 폭군들에 의해 파괴된 수많은 생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희생자들의 고통, 망가진 육체, 그리고 산산조각 난 가족들은 현재 우리를 보호하는 철학적 법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